행복한 작은 가정의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에 살고 있는 민지라고 합니다. 지금 제 나이는 40, 결혼한 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남편 동훈과 처음 만난 건 대학 졸업 직후 사회초년생 시절이었어요. 같은 고향 출신이라는 작은 공통점에 서로 금세 가까워졌고 어려운 시절을 함께 견디며 꿈을 나눈 끝에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죠. 결혼 초기에는 가진 게 많지 않았어요. 맞벌이를 하면서 겨우겨우 월세를 내고 작은 오피스텔에서 시작한 신혼생활이었습니다. 소박했지만 매 순간이 행복했고 서로를 의지하면서 살았기에 어떤 불편함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신혼 때는 둘만 있어도 설렘과 감사가 가득했지만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는 날을 기다리며 아이를 갖기를 꿈꾸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첫 아이 민호가 태어났을 때의 그 감격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작고 연약한 아기를 품에 안고 남편과 함께 밤새 잠도 못 자고 서로 미소만 지었던 기억이 납니다. 비록 돈이나 집은 넉넉하지 않아도 건강하고 예쁜 아들의 존재만으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몇 년 뒤에는 둘째 지연도 태어나 가정에 더욱 따뜻한 온기가 돌았습니다. 남편 동훈은 기술자 출신으로 늘 손이 바쁜 사람이지만 집에 돌아오면 가족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든든한 남자였습니다. 일주일 내내 직장에서 고생하고도 아이들이랑 같이 그림을 그리거나 집 앞 공원을 산책하는 시간만큼을 놓치지 않고 챙겼죠.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비록 큰 부자는 아니지만 우리 가족만큼 행복한 집이 또 있을까? 라는 생각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 깊이 절약하고 미래를 차근차근 준비해야 했지만 항상 가족이 함께하는 식사 시간이 가장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주말이면 아침을 느긋하게 즐기고 직접 밥상에 계절별 음식을 올려 가족 모두가 둘러앉는 평범한 순간이 왜 그렇게 소중하고 행복했는지요. 크고 화려한 집, 멋진 차, 브랜드 옷 같은 것들은 나중에 이룰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가족의 미소와 따뜻한 만큼은 절대로 돈으로 사거나 바꿀 수 없는 것이라는 걸 그렇게 느끼며 살았습니다. 아이들의 성장 과정도 항상 소중한 추억이었어요. 조금 느리게 크더라도 서로를 아끼고 먼저 미안하다고 말할 줄 아는 아이들이기를 바랐습니다. 큰아이 민호는 일찍부터 전자기기에 관심이 많아 집에서 종이와 박스를 이용해 발명품도 만들고 동생과 의견이 달라 다투다가도 금방 화해하고 다시 장난을 치곤 했죠. 지연이는 미술학원에 다니며 그림과 춤을 좋아해 늘 집안을 환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일상은 특별하진 않지만 매일 같은 자리에서 서로를 응원하고 보듬는 그런 일상의 단복 속에서 저는 진정한 행복이란 거창한 사건이나 큰 성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배려와 따스한 대화, 가족의 온기와 같은 순간들에 있음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특히 저와 남편에게 가장 큰 자랑은 우리 집 문을 들어설 때마다 아이들이 활짝 웃으며 엄마 아빠 다녀오셨어요 라고 반기는 목소리, 주방에서 소박하게 끓여올린 국을 다 같이 먹으며 나누는 사소한 이야기에 웃음꽃이 피는 순간입니다. 때로는 경제적으로, 때로는 사회의 시선으로 인해 부담감을 느끼는 때도 있지만 매번 가족의 웃음과 서로에 대한 신뢰가 저희 부부를 다시 힘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결혼 20년, 거리에는 내 계절이 스치고 세상은 빠르게 변했지만 아직도 저에게 가족의 의미는 변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 그리고 이 평범하고 소중한 작은 집이야말로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자 행복의 원천임을 다시 한번 느끼며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 부부의 자녀 교육 원칙. 저와 남편은 결혼 초기부터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해 밤새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친구, 동료, 심지어 가족들조차 아이의 성적이나 학교 수준, 학원에 얼마나 투자하는가를 당연하게 여겼지만 우리 부부는 늘 조금 다르게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가장 큰 원칙은 사람다운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공부도 중요하겠지만 주변을 배려하고 나보다 약한 사람은 도울 줄 알고
거짓말이나 나쁜 짓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아이들이 학과 성적, 대입 결과보다는 사회 속에서 바른 어른, 올곧은 마음을 가진 이웃, 따뜻한 가족으로 성장하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집에서는 항상 고마워, 미안해, 사랑한다는 말을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분위기를 만들려 애썼습니다. 누가 먼저 잘못을 인정하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서로 도와주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어느새 서로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는 남을 위해 문을 잡아주는 건 당연하다. 식당에서는 조용히, 버스에서는 어른에게 자리를 양보한다 같은 기본 예절이 생활 습관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바쁜 직장인이지만 퇴근 후에는 하랑은 항상 아이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하루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들어주며 답답함이 있거나 속상한 일이 있으면 함께 공감하고 격려해주는 시간이었죠. 그 덕분에 아이들은 본인 감정을 솔직하게 말할 줄 알고 또 부모에게 쉽게 의지하는 환경에서 자랄 수 있었습니다. 공부와 성적에 대해선 방임도 강요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각자가 좋아하는 분야, 잘할 수 있는 일을 찾도록 다양한 경험을 시켜주고 스스로 진로를 탐색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큰아이 민호에게는 코딩, 과학 체험 교실에 보내고 둘째 지연이에게는 미술관, 연극 관람 같은 예술 경험을 우선시했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몰입하고 즐거움을 느낄 때 공부도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것을 믿었어요. 남편과 저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지만 아이에게만큼은 강압적인 부모가 되지 말자는 결심은 같았습니다. 상대적으로 남편의 집안은 공부해야 출세한다, 좋은 대학만이 성공의 길이라는 가치관이 짙었죠. 하지만 우리는 다름이 틀린 건 아니라는 믿음 안에서 아이 자신을 존중해 주기로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종종 학원 몇 군데 보내냐, 방학마다 과외는 얼만큼 하냐, 다른 집 아이들은 벌써 선행을 시작했다더라 라는 눈빛을 보내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선택이 불안하고 어쩌면 아이들에게 기회를 빼앗는 건 아닐까 걱정도 했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남편과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며 다시 다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남보다 조금 느릴지라도 스스로의 속도와 방식으로 성장할 수 있게 키우자.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나다운 삶을 살게 해주자. 사실 저도 어릴 적 부모님의 기대에 눌리며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적표를 볼 때마다 조근거리고 실수하면 먼저 혼나지 않을지 걱정하는 그런 아이.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불안이 아닌 응원과 신뢰를 주고 싶었습니다. 남편 역시 아버지가 부재했던 환경에서 스스로 삶을 개척해 왔기에 세상은 정답이 하나가 아니라는 걸 알았죠. 우리 부부는 매주 가족회의라는 이름으로 원탁에 둘러앉아 각자 느낀 점, 원하는 것, 해야 할 일이나 잘못한 일을 솔직하게 말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아이들이 커갈수록 자기 의견을 자신감 있게 말하게 되었고 스스로 목표도 세우게 됐어요. 경쟁사회 속에서 아이가 다치지 않게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것, 잘못했을 때 엄하게만 나무라지 않고 스스로 깨닫게 도와주는 것, 무언가의 실패에도 신뢰로 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저희 부부가 추구하는 교육의 본질이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아이들이 어떤 길을 택하든 흔들리지 않고 믿고 응원하는 든든한 등불 같은 부모이고 싶습니다. 우리 집의 교육 원칙이 정답은 아닐지라도 우리 가족에게만큼은 가장 소중하고 옳았던 선택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닌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사람으로, 그리고 세상 어디서든 자신감 있게 사랑과 배려를 실천하는 어른으로 그렇게 두 아이가 자라길 오늘도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시댁과 그 이면의 압박. 저는 결혼 전부터 남편의 집안에 대해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고향은 전남 여수 근방의 평화로운 소도시였지만
그의 집안은 오랫동안 지역 유지로 인정받을 만큼 넉넉한 생활을 이어온 알려진 집안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도 시댁 어르신들에 대한 이야기는 자주 오갔고 친척들도 많아 명절이면 을에 대가족이 모이곤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겉보기엔 참 온화하고 겸손한 분들이었지만 가족 내부에서 흐르는 묘한 긴장감과 가치관의 차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저에게 크게 다가왔습니다. 시댁의 기준은 대부분 사회적 성공, 좋은 대학 졸업 여부, 직업의 안정성 등 외적인 성취를 중시했죠. 집안의 자랑이 될 만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조건을 갖춘 것도 중요하게 여기는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시아버지는 남자라면 똑똑하고 야망이 있어야 하고 여자라면 기품을 갖추어야 한다는 기준을 속으로 내세우셨죠. 저희 남편은 형님에 비하면 차분하고 다정다감한 편으로 어릴 때부터 공부보단 실습과 기술, 직접 몸을 움직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에 반해 시형님, 남편의 형에 전형적인 엄친아였습니다. 전국고 명문대인 서울대 의과대학에 진학했고 졸업 후 큰 도시의 유명 병원에서 의사로 활동하며 신문 인터뷰도 몇 번 했을 만큼 집안의 기대와 자부심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이 두 형제는 단순한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어릴 때부터 만들어진 비교 구도의 상징이었습니다. 동네 친척들, 이웃들조차 명절마다 동훈이는 요즘 뭐해? 형 따라잡으려면 더 열심히 해야지 라며 농담처럼 말했지만 사실 그 말 속엔 야속한 진심이 숨어 있었죠. 저희가 처음 결혼하던 해 시댁에서 올린 웨딩 파티에서도 은연중에 그런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손님들이 두 아드님 모두 훌륭하게 키우셔서 이제는 며느리 복만 남았습니다. 라고 인사하면 시어머니가 환한 미소로 네, 큰아들은 공부를 잘해서 참 자랑스럽고요. 둘째는 착해서 모두가 좋아하는 아이랍니다. 라고 답하셨죠. 표면상으로는 편애가 없는 듯 했지만 내용적으로는 이미 서로 다른 기대감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집안 대소사 때마다 주어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평가였습니다. 형님 집안에서는 명절상 준비, 손님 접대, 심지어 음식을 차리는 부분까지도 암암리에 누가 더 기품 있고 능숙하게 하느냐로 비교가 되었습니다.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형님네 아이는 또 전교 1등이더라더라니 동훈네는 아이가 예체능 쪽이라더라 라며 꼭 한 번씩 언급하곤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있다 보니 저 역시 알게 모르게 아이들 교육에 대한 압박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남편과 아이들 앞에서는 신경 쓰지 말자, 우리 방식대로 아이들을 키우자고 다짐했지만 시댁에 한 번만 다녀오면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지고 자신감이 꺾일 때도 많았습니다. 가장 괴로웠던 것은 조용한 비교와 무언의 기대였습니다. 시댁 어른들은 직접적으로 왜 아이가 공부에 소질이 없느냐고 말하지 않지만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마다 대입, 취업, 성적, 미래 계획에 관한 대화가 자연스럽게 시작되었습니다. 형님네는 이미 자녀 진로가 어느 정도 정해졌으니 걱정이 없겠어요. 동훈네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이가 요리나 미술 이런 거 정말 좋아한다고 하던데 요즘 세상에 그거 해서는 생계가 힘들지 않겠어요? 그럴 때면 저는 억지 미소로 요즘은 다양한 길이 있으니까요. 저희 아이도 자기만의 색깔을 열심히 찾아가고 있어요. 라고 답하지만 마음속엔 부드럽지 않은 파문이 일곤 했습니다. 또한 시댁은 경제적 지원을 줄 때도 나름의 원칙이 있습니다. 지원금이나 선물, 각종 혜택을 줄 때도 누구는 얼마, 누구는 얼마가 아니라 마치 적합한 성취를 보인 자녀에게 좀 더 큰 기회를 쥐어준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차별한다기보다 가족의 명예, 사회적 지위, 라는 이름으로 자녀와 며느리, 손주들 모두가 보이지 않는 잣대 아래 서 있는 느낌이 들곤 합니다. 형님 부부는 그런 가풍에 이미 익숙해
자녀들에게도 자연스럽게 1등 압박, 스펙 경쟁을 주입시켰고 저는 그와는 사뭇 다른 교육 가치관으로 자주 스스로를 되새겼습니다. 남편도 집안 분위기를 잘 알기에 항상 저를 이해하고 오히려 그럴수록 가족만의 따뜻함을 지키자는 마음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돌이켜보면 저에게 집안의 압박은 단순히 성적이나 대입이라는 외형적 결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진짜 옳은 방향으로 살고 있는가, 가족의 평화와 아이의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 고민과 성장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시댁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시부모님의 기대가 균형 잡힌 응원과 진심 어린 사랑으로 변해가기를 계속 기도할 뿐입니다. 이런 지난한 과정 속에서 저는 시댁이 준 은근한 압박도 결국은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삶의 일부였다고 이제는 감사하게 받아들이려 노력합니다. 시댁에 두 며느리가 있다는 것은 가족 행사 때마다 자연스레 비교와 긴장, 그리고 말로 설명하기 힘든 미묘한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저와 시누이, 즉 남편 형님의 아내인 순이 언니는 여러모로 정반대의 사람이었죠. 순이 언니는 서울에서 대학을 나온 엘리트이며 대형 병원 의사인 남편과 결혼하여 늘 남부러울 것 없이 성공적인 며느리로 평가받곤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그런 입장에 자부심이 컸죠. 반면 저는 지방대 출신의 평범한 회사원으로 삶의 가치관도 실용적이고 가족 중심적이었습니다. 두 집안의 분위기뿐 아니라 시댁에서의 역할, 심지어 사소한 집안일을 하는 방식까지도 많이 달랐습니다. 이렇듯 서로 성향도 다르고 성장 환경도 달랐기에 겉으로는 늘 화목하게 보이려 애썼지만 언제나 두 사람 사이엔 조용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명절이나 집안 모임 때가 되면 이런 묘한 경쟁심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순이 언니는 큰며느리로서 매번 먼저 앞장서서 음식 준비나 손님 접대에 활발하게 나섰고 자연스럽게 저도 그에 맞춰 발맞추어야 하는 상황이 자주 생겼습니다. 언니는 식사 준비도 빠르고 꼼꼼하게 잘했지만 때로는 저의 작은 실수나 서툰 모습을 은근히 지적하곤 했습니다. 아, 이런 건 이렇게 하는 거야. 네가 아직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 라는 식이었죠. 식사 자리에서는 아이들 이야기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순이 언니는 자기 자녀의 학교 성적, 수상 경력, 각종 영어 캠프 경험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였고 그럴 때면 어르신들뿐 아니라 친척들도 와, 정말 대단하다 라며 언니 편에 손을 들어주곤 했습니다. 저 역시 내 아이들의 장점이나 좋은 성품을 조심스럽게 말해봤지만 성적이나 스펙 앞에선 늘 힘이 붙였습니다. 한 번은 언니가 대화 중 요즘같이 경쟁이 언니는 치열한 세상엔 엄마 아빠가 먼저 인정받으려 노력해야 아이들도 훨씬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거야. 그래도 동서가 아이들 옆에 늘 있어주니 다행이네 라고 말했을 때 속으로는 어딘가 모를 미묘한 감정이 치밀었지만 마냥 웃고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행이나 명절 선물 등에서도 누가 더 좋은 것, 값비싼 것을 준비했느냐가 양가 집안 어르신들의 은연중에 자랑거리가 되곤 했습니다. 순이 언니는 해외여행 경험, 아이들 영어 실력, 각종 문화 체험을 자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요즘은 애들 위해서라도 방학마다 해외 보내야 해. 동서는 아직 그런 경험 못 시켜줬지? 라면서 자연스럽게 비교하곤 했습니다. 평소 사소한 일에서도 언니는 자신감 있고 계획적으로 움직이지만 저는 모든 일에 앞서 내 아이들의 마음, 남편의 의견을 더 많이 신경 쓰는 쪽이었습니다. 이런 차이는 집안 어른들 앞에서는 그저 성향의 문제로 치부되곤 했지만 두 며느리 스스로는 서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작 두 집안 아이들이 한자리에 모이면 순이 언니네 아이들은 공부와 선행에 대한 압박감 때문인지 조용하고 예민한 반면 우리 집 아이들은 표현이 서툴더라도 활달하고 친근하게 행동하는 편이었습니다.
언니는 이를 보며 동선의 아이들은 자유분방해서 보기 좋다 라고 말하지만 그 말에는 항상 하지만 우리 애들은 다를 수밖에 없지 라는 여운이 남았습니다. 또 한 번은 집안의 큰일, 예를 들어 시부모님의 환갑잔치 있었을 때 준비 분담을 두고 언니는 항상 리더십을 강조하며 본인 몫을 최대한 부각시켰습니다. 일의 작은 부분을 제가 놓쳤을 때에는 그래도 동서니까 이 정도로도 충분히 잘했어 라며 칭찬 반, 은근한 지적 반의 말을 건넸죠. 겉으론 서로 따뜻하게 웃지만 속마음으로는 묘한 거리를 유지하는 조심스러운 동맹 같았습니다. 이런 경험이 쌓이다 보니 저는 언니 앞에서 더 심사숙고하게 말하고 행동하게 되었고 때로는 주눅이 든 채로 집에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남편도 이런 저의 스트레스를 알고는 너무 신경 쓰지 마. 남들은 너의 진가를 몰라줄 수도 있지만 나는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해. 라며 저를 위로해주곤 했으나 가족에서 비롯된 비교와 인정 욕구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순이 언니와의 관계는 한편으론 좋은 자극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가끔은 언니의 추진력이나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고 배워야겠다고 다짐하게도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얕은 경쟁심이나 묵은 운정이 쌓이면 순간순간 속상할 때도 많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가족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지금, 저는 조금씩 진심으로 언니와 더 편안한 관계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에 가족 모임이 자주 있고 아이 교육과 결혼 생활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 쉽게 벽이 허물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올케들 간의 이런 미묘한 경쟁과 긴장은 어쩌면 모든 집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전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결국 저는 이런 경험을 통해 가족 안에서도 거리를 두는 지혜, 나만의 중심을 잃지 않는 법을 조금씩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언니와 저 두 집안 모두에게 성장과 화해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작은 바람도 품게 됩니다. 두 세대, 두 가지 자녀 교육의 길, 우리 가족이 맞닥뜨렸던 가장 뚜렷하면서도 오래 지속된 갈등의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자녀 교육의 방식이었습니다. 특별히 시대의 흐름, 부모의 가치관,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의 사고방식까지 모두 어우러져 한 집안 안에 굵직한 단층선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격차는 역시 저와 순이 언니, 그러니까 두 며느리의 자녀 키우는 철학에서부터 드러났습니다. 시누이네 집안, 전통, 경쟁, 입시의 길. 순이 언니의 가정은 시댁의 장남 집안답게 성공은 좋은 학교, 좋은 직업에서 출발한다 라는 명제를 굳게 믿었습니다. 남편 동아 형님은 영문의대를 졸업한 후 대형 병원의 소아과장이 되었으며 언니 역시 유명 사립대학교에서 행정학을 전공한 엘리트였습니다. 그 집안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늘 남보다 한 발 앞서라, 노력하지 않으면 뒤처지는 사회 라는 메시지를 심어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유치원에 들어갈 무렵부터 하루 일과표가 빼곡할 정도로 시간이 쪼개져 있었습니다. 공식 학교 수업은 당연하고 방과 후에는 영어 학원, 수학 과외, 논술 특강까지 일정이 걸렸습니다. 심지어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사설 입시 대비 캠프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언니는 저와 만날 때마다 효율적인 공부법, 최신 입시 전략, 영문대 출신 선배들의 성공담 등을 들려주며 이제는 엄마들이 얼마나 앞서가느냐가 아이 미래를 결정한다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방학 때마다 그 집 아이들은
해외 연수, 각종 아카데미, 영어 캠프를 경험했습니다. 언니는 딱 한 번이라도 역시 이미 시대가 바뀌었다며 자신의 성공은 모두 체계적 계획과 성적 경쟁, 부모의 끊임없는 장악에 힘입은 결과라 여겼습니다. 이렇게 자란 조카들은 대체로 매사에 야심차고 스스로 자신에게 엄격합니다. 친구들과의 사소한 이야기에서도 정보력, 승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언니는 이를 자율성과 주도성이라 보았지만 제가 옆에서 볼 때 아이들이 때로는 강박적으로 자기 자신을 몰아붙이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시험에서 한 문제만 틀려도 저녁 내내 식탁 분위기가 무거워졌고 작은 실패도 큰 자책으로 이어지곤 했습니다. 우리 가족, 개성, 자율성, 소통의 길. 반면 저희 가족은 출발부터 가장 달랐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아이의 행복을 학업 성취보다 우선 가치로 두었습니다. 성적을 강요하기보다는 아이가 스스로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정하도록 격려하고 무엇보다 평소 생활 속에서 예의와 성실함, 배려심을 키우는 것을 교육의 중심에 놓았습니다. 큰아들 민호는 어릴 때부터 기계 컴퓨터에 유난히 흥미를 보였고 남편은 아이의 관심을 발견할 때마다 다양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찾아주었습니다. 때로는 자동차 과학관, 때로는 지역 도서관의 로봇 만들기 동아리에 보냈고 작동이 잘 안 되는 장난감을 스스로 뜯어보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탐구하는 법을 맛보도록 지지해 주었죠. 민호는 중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부터 프로그래밍에 깊은 관심을 보여 방과 후 활동으로 코딩 동아리에도 참여했습니다. 딸 지연이는 정반대였습니다. 예술과 감성이 풍부한 아이로 그림 그리기와 춤추기를 좋아했어요. 초등학교 미술 대회에 나갔을 때 특별상 하나 받았던 경험이 자존감의 씨앗이 되었고 중학교 때는 학교 연극부에 들어가 자연스럽게 무대에 설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저는 항상 점수가 전부가 아니다. 네가 행복하게 몰두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공부라고 격려했고 아이 역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의 육아 방식은 아이 중심, 합의와 대화, 생활 속 경험을 중시한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숙제나 진로에 관해 강압하지 않았고 언제든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환경, 스스로 계획을 짜보도록 이끌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각자의 개성과 흥미가 뚜렷해서 교육에 있어서는 항상 남과의 비교가 아닌 어제보다 나아진 자신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실수나 실패를 했을 때는 네가 최선을 다했다면 결과는 괜찮다. 우리 가족은 늘 내 편이야. 라고 말하며 포용해 주었습니다. 두 가족 사이의 크고 작은 충돌. 문제는 가족 전체가 한자리에 모일 때마다 교육법이 자연스럽게 비교 대상이 되어버린다는 점이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각자 아이들의 성적표, 시험 준비, 장래 희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언니는 자녀가 이번에 전국 모의고사에서 상위 2%에 들었다.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상을 받았다는 자랑을 빠지지 않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조용히 우리 아이가 새로운 앱을 직접 기획해보고 있다는 점, 미술관에서 교류한 경험을 이야기했지만 대화 흐름은 대개 결국 어느 대학을 목표로 하냐는 식으로 흘렀습니다. 지연이는 예술 쪽으로 가도 괜찮을까? 세상 참 각박한데 민호는 프로그래머라지만 결국 출신 대학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런 말 속에는 걱정 섞인 충고와 은근한 경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도 두 집안의 방식을 사뭇 다르게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요즘엔 공부 잘하는 아이가 최고라며 형님네 손주에게 용돈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시아버지는 동훈이네는 자유롭고 좋지. 하지만 너무 자유로워서 나중에 큰 그림 못 보면 어쩌냐 걱정이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죠. 우리와 신우이네 가족은
서로의 길이 틀렸다고는 말하지 않으면서도 은연중에 자신의 방식을 조금 더 낫다고 여기곤 했습니다. 언니는 아이들은 남들과 경쟁하며 크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주장 아래 자신의 선택을 굳게 믿었고, 저는 아이 각자의 개성과 행복이 더 중요하다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려 애썼습니다. 시간이 만들어준 차이. 두 방식의 결말. 세월이 흘러 모든 아이들이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으로 성장하면서 그 차이는 점점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신우인의 아이들은 실제로 성적도 좋았고 원하는 명문대에 진학했지만 한편으로는 늘 바빴고 부모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드물었습니다. 조카들은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도 공부나 동아리, 친구와의 약속으로 바쁘다는 핑계로 일찍 자리를 뜨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 언니가 저에게 요즘 애들 내가 너무 조급하게 다그쳤던 것 같다. 얘들이 괜히 성취만 쫓는 아이로 자란 건 아닐까 걱정돼. 라고 한숨을 쉬는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반면 우리 아이들은 명문대라는 표면적 타이틀은 없었지만 커뮤니티에 기여했고 지연이는 각종 청소년 예술제에 참여하며 많은 친구를 사귀고 스스로 성취감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때로는 실패도 맛보았지만 그런 경험을 온 가족이 함께 이야기하면서 좌절보다는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늘 서로 위로해주곤 했습니다. 진짜 교육이란 무엇인가? 고통과 성장. 가끔 밤이 깊어지면 남편과 저는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 집은 성적 걱정, 우리는 생계 걱정. 결국 부모마다 다른 짐을 지는 건가 봐.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제 앞가림을 하면서도 늘 웃고 있다는 게 제일 큰 복이야. 결국 두 세대의 교육법은 서로를 보완하거나 자극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언니는 요즘은 내 방식이 더 낫다고 말하기도 하고, 나 역시 가끔은 아이들에게 동기부여를 조금 더 세게 할 걸 그랬나 하고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더 뚜렷해진 사실은 교육의 정답을 당대 부모가 아닌 아이들 스스로가 조금씩 찾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부모가 무엇을 선택해도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아이와의 소통, 믿음, 그리고 그 아이가 자신만의 목소리와 행복을 지키며 자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각자 다른 방식으로 자녀를 키웁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서로의 길을 응원하며 무엇보다 가족이기에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된 것, 그것이 제게는 가장 큰 성장이고 또 눈부신 변화입니다. 조부모로부터의 압박. 우리 가족이 수년간 겪어온 가장 은은하면서도 깊은 부담감의 근원, 그리고 다양한 크고 작은 갈등의 배경에는 바로 시댁 어르신이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그러니까 두 아이의 조부모님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늘 자상하고 따뜻해 보였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그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은연중에 보내는 기대와 사회적 잣대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현대와 전통의 경계에서 시아버님과 시어머님은 70세를 훌쩍 넘긴 연배로 젊은 시절부터 자식 농사, 즉 자녀의 학업, 출세가 곧 집안의 명예라는 전통적 가치관을 뼛속 깊이 새기고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남편이 한창 성장기를 보낼 때에도 공부가 최고다, 좋은 대학만이 인생이 바뀔 길이라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고, 형님 역시 그 기대와 경쟁 속에서 오로지 목표만을 바라보고 달려왔죠. 세월이 흘러 시대가 변했지만 손주 세대 앞에서도 두 분의 기준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은 언제나 손주들이 학교에서 몇 등을 했는지, 어느 학교에 진학하는지, 어떤 상장을 받아오는지 묻곤 했고, 비록 직접적으로 잘해야만 사랑한다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늘 어딘가에서는 우리 집안이 어디인데 남들 앞에 내놓아도 자랑스런 아이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이 깔려 있었습니다. 명절과 가족 모임에 드러나는 기대, 특히 명절이나 가족 행사는 조부모의 기대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시기였습니다. 가족이 모두 모여 식사를 하거나 덕담을 나눌 때면 빠지지 않고 손주들의 성적, 장래 희망, 학교 진학 이야기가 식탁에 오르내렸습니다. 오랜 전통이 이어져 내려온 집안이니만큼 비교는 어느덧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진행되었습니다. 형님네 자녀가 우수상이나 장학금을 받았다는 소식이 오가면 분위기는 늘 쾌활해졌고 할머니는 우리 손주는 정말 대견하다, 집안에 복이 많다 하고 여러 번 반복하곤 하셨습니다. 반면 우리 아이들은 예체능 관련 대회 참가나 동아리 활동, 지역 문화축제에서 상을 받아도 그것도 좋지만 결국 공부가 우선이지 라든지 내 꿈이 훌륭하다만 세상은 냉혹하니 든든한 직업이 최고다 라는 현실적인 충고만 돌아오곤 했습니다. 한 번은 큰 아이가 학교 프로젝트 경연에서 특별상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는 직접 만든 로봇을 들여다 보여주며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신나게 설명하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시아버지께서는 그런 것도 좋지. 그런데 민호야, 그 기술을 가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갈 생각은 해봤니? 라고 되묻는 것으로 대화가 자연스럽게 공부, 진학으로 전환됐습니다. 딸 지연이가 그림 대회에서 상을 받았을 때도 이쁘구나. 그렇지만 그림 그려서 무엇을 하니? 차라리 영어 학원 더 다니는 게 어쩌냐? 며 은근히 방향을 조정하려 하셨습니다. 손주에게 비치는 압박의 그림자. 이런 분위기에서 아이들 역시 아예 위축되거나 반대로 스스로를 끊임없이 비교하게 됩니다. 아들 민호는 어릴 땐 무심코 할아버지, 나 이번에 코딩 경진대회에서 상 받았어요. 라며 자랑했지만 몇 번 공부 쪽에서 상은 없니? 라는 반응을 듣고 나서는 점점 어른들 앞에서 스스로에 대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하게 되었습니다. 딸 지연이 역시 미술과 춤에 관한 이야기는 엄마와 둘 있을 때만 자유롭게 하고 집안 어른들 앞에서는 학업 이야기에만 맞춰서 대화하는 방법을 익혀갔습니다. 눈치가 빠른 아이들은 어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답이 무엇인지 빨리 읽어내고 자신도 모르게 그 기대에 맞추려 애쓰는 심리가 스며듭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과 딸이 우리 할아버지는 오빠, 형님네, 집님들만 좋아하는 것 같아.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대단하단 말 못 들어. 하고 조그맣게 속상함을 털어놨어요. 그 순간 저는 조부모님의 기준이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와 무력감을 줄 수 있는지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부부로서 겪는 갈등과 노력, 남편과 저는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조부모의 기대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오랜 세월 아버지의 엄격한 교육 아래에서 자라왔던 터라 종종 부모님 마음이야 다 애들을 위해서 그런 건데 너무 민감할 것 없어 라며 넘기려 했지만 저는 아이들이 점차 의기소침해지고 부모에게마저 부담을 말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결코 가벼이 넘기지 못했습니다. 여러 번 남편과 밤늦게까지 고민을 나눴습니다. 이렇게 계속 집안의 기대가 강요된다면 우리 아이들이 자기 꿈을 펼칠 수 있을까? 우리가 가르치는 존중과 배려, 자유로운 선택이 결국은 상처로 남지는 않을까? 때로는 저희 부부도 서로의 방식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부모로서의 무력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직접 비교와 생생한 장면들, 가장 괴로웠던 순간들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들을 직접적으로 비교할 때였습니다. 명절 밥상에서 형님네 손주는 모범상을 받았고 어느 대학 준비한다더라. 동훈이네 아이는 무슨 활동을 한다고 했지? 처럼 은근한 줄 세우기가 반복되었죠. 한 번은 시댁에서 재산 분배 이야기가 나오던 날 어르신이 요즘은 공부도 잘해야 대우받고 사는 세상이다. 재산을 줄 때도 이름값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손주에게 더 좋은 걸 남겨주면 좋지 않겠냐? 라고 할 때 저는 우리 아이가 사랑받기 위해 세상의 기준을 따라야만 하나?
하는 감정에 몹시 힘들었습니다. 아이들의 성장을 지켜보며 하지만 시간이 흘러 아이들은 오히려 어른들의 기대와 세상 잣대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힘을 하나씩 길러갔습니다. 민호는 난 내 일을 좋아하고 할아버지도 언젠간 내 선택을 이해해 주실 거야. 라며 한 단계 더 단단해졌고, 지연이는 우리 집은 늘 따뜻하고 엄마 아빠가 나를 믿어주니 괜찮아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아이들이 조부모의 기준에 위축되지 않고 내 삶, 내 길을 사랑하며 걸어가도록 계속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명절 때마다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자신의 가치와 꿈을 당당히 설명하고 혹시나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도 서로 고개 숙이지 않고 서로를 북돋워주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육 방식의 의미를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조부모 세대와의 소통, 작은 변화의 시작. 최근 들어서는 저희 부부도 오랫동안 쌓인 벽을 허물기 위해 조금씩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이룬 것뿐 아니라 실패와 고민, 미래에 대한 두려움까지도 시부모님께 솔직히 털어놓으며 성공이 전부가 아니고 따뜻함과 책임감이 훨씬 소중하다는 점을 자주 말해드립니다. 생일이나 가족 행사 때 어머님, 아버님께 우리 아이가 직접 만든 작은 선물이나 자원봉사 이야기를 들려주면 예전보다 조금은 더 너그러워진 웃음과 그래, 무엇보다 마음이 고운 게 최고다 라는 응원도 듣게 됩니다. 마무리하며 저는 앞으로도 조부모의 기대와 압박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가정마다 아이의 성장과 행복을 존중하는 문화가 자라나는 만큼 우리 가족의 작은 변화와 용기가 더 선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나는 소중하다, 나는 사랑받는다는 마음으로 성장하는 것이 인생 최고의 유산임을 잊지 않으려 합니다. 조부모와 부모, 아이들 모두의 생각이 부딪히고 조율되는 이 긴 여정 속에서 진짜 가족의 의미와 사랑을 배워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당비엔나오면 재산 상속 문제로 인한 갈등의 극대화. 세월이 흐르고 아이들이 하나둘 대학에 진학하며 집안에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그중 가장 극적인 사건은 시부모님께서 가족 전체를 모아놓고 상속 문제를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날이 아니었을까 싶다. 처음엔 누구도 이 일이 이렇게 심각한 갈등의 도화선이 될지 예상하지 못했다. 집안에 들이우는 순이의 그림자. 그날도 가족 모두가 시댁에 모였다. 명절도 아니고 특별한 기념일도 아니어서 다소 어색한 분위기였다. 시부모님은 사뭇 단호한 표정으로 가족 각자를 바라보며 가족의 미래를 위해 미리 상속 분배를 투명하게 알리고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처음엔 기우였을지 모른다. 하지만 시부모님이 꺼낸 첫마디는 늘 그렇듯 우리 집안의 명예에 걸맞은 자녀가 누구인지, 우리의 평생 땀과 노력이 누구의 손에 가야 가장 올바를지 고민했다. 였다. 조용했던 공간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특히 이번 상속 분배에서 가장 핵심적이었던 기준은 손주들의 학업 및 사회적 성취였다. 누가 어떤 대학에 갔는지, 어떤 직업을 얻었는지, 그리고 가족에 대한 태도까지 모두 참고했다고 덧붙였다. 그 기준은 오랫동안 집안에 뿌리내린 차등적 사랑의 조용한 확인처럼 느껴졌다. 각자의 반응과 심리 변화. 시누이 부부는 조함에 평소 집안의 기대와 전통적 성공의 기준에 맞춰 자녀를 가르쳐 왔다는 자부심이 강했다. 그날도 시누이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조카는 모두 서울의 명문대에 진학하거나 인기 있는 직업을 준비 중이었다. 시누이는 이미 소문처럼 우린 분명히 더 많은 상속을 받을 것이라며 친척들에게 깔끔하게 정리될 거라 믿고 있었다. 남편 역시 아버지 뜻은 늘 확고하시지 라며 나에게도 심심한 위로만 건넸다. 반면 나는 조용히 흐름을 지켜보았다. 늘 아이의 성적이나 학교 이름보다 아이의 품성과 따뜻함, 가족에 대한 사랑을 우선으로 키워온 나로서는 그 자리 자체가 무겁고 낯설었다.
우리 아이들은 예술과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각자의 꿈을 따라가고 있었지만 누구 하나 명문대 간단 말로 주목받거나 사회적으로 화려하게 비춰지는 위치는 아니었다. 오랜 시간 내 마음 깊은 곳엔 어차피 우리 몫은 크지 않겠구나 하는 씁쓸한 체념이 퍼져 있었다. 결정의 순간 드러나는 숨은 기준. 마침내 시아버지께서 준비한 서류와 도장을 꺼냈다. 가족 전체를 둘러보고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각각 손에 쥐어주셨다. 대부분은 예상값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결과는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상속의 가장 큰 몫, 즉 집안에서 가장 가치 있고 상징적인 토지와 목돈이 바로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간다고 발표가 난 것이다. 순간 거실은 찬물 끼얹은 듯 묵직한 정적에 휩싸였다. 시누이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고 형님 역시 믿기지 않는다는 듯 어머니를 바라봤다. 시아버지께서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가족에게 진심으로 다가와준 손주가 누구인가를 늘 지켜보았다. 나이 들어보니 사람의 품성과 자비로운 마음이 집안의 명예만큼 귀중하다는 걸 알겠다. 늘 집을 들여다보고 병문안을 오고 작은 일에도 먼저 안부를 물었던 손주에게 나의 가장 큰 정성과 신뢰를 전하고 싶었다. 어머니도 한마디 보탰다. 명문대학도 자랑이지만 평생 곁을 아끼고 이웃을 챙기는 사람이 우리 집안의 복이다. 구체적으로 우리 큰아이 민호가 방학마다 조부모를 찾아가 집안일을 도우며 작고 사소한 선물을 건네고 가족 행사마다 웃음을 잃지 않았다는 점, 또 지연이 역시 어르신 생신이나 기념일이면 직접 그린 카드와 음식을 만들어와 함께 했다는 점을 일일이 언급하셨다. 폭풍처럼 몰아치는 갈등, 시누이 부부는 즉각적으로 격한 감정을 터뜨렸다. 이게 말이 되냐? 공부, 토지 잘하고 이름값 하는 집 아이가 집안 명의를 잇는 거지. 특별 대우는 불공평하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카들도 밉상스러운 표정으로 자신들이 못마땅한 듯 노려보았다. 분위기는 한동안 극도의 긴장감으로 얼어붙었다. 그 자리에서 시누이는 변호사를 부르겠다. 유언 무효 소송을 내겠다. 법적으로 재분배를 받아야 한다며 강하게 항의했다. 시아버지께서는 준비해온 공증 서류, 수차례 가족 회의록, 손주들과의 일상 및 교류 현황 등 논리적 근거와 증거를 모두 공개하셨다. 이미 변호사 상담도 마쳤다고 덧붙이셨다. 결국 시누이네의 강경한 태도는 별 결실 없이 끝났고 가족 내엔 이전보다 더 차가운 벽이 세워졌다. 가족의 균열과 뒤에 남은 쓸쓸함. 사건 이후 시누이 가족은 집안 모임에도 거의 얼굴을 비추지 않았다. 아이들도 부모의 영향 때문인지 각자의 길을 가거나 점차 집안과 멀어지는 태도를 보였다. 조카들은 커갈수록 개인적 성취나 남들 시선만 쫓느라 가족 행사, 친인척 경조사에는 의무적으로 얼굴만 비쳤다. 반면 우리 아이들은 예전과 다름없이 조부모님 댁에 방문했고 동네에 일손이 필요하면 기꺼이 나섰다. 지역의 봉사활동, 마을의 어르신 생신잔치, 작은 병원 진료 등이 있을 땐 스스럼 없이 주변을 챙겼다. 명문 직장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우리 가족은 오히려 집안 어른들과의 대화가 끊이지 않았고 작은 칭찬에도 서로 격려하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됐다. 하지만 그런 과정 자체가 쉬운 일만은 아니었다. 한편으론 불공정 시비, 남몰래 속삭이는 친척들의 불편한 시선, 아이들끼리의 미묘한 거리감 등 상처가 남았다. 시어머니는 밤이면 나지기 한숨을 쉬며 어떻게 해도 누군가의 마음엔 상처가 남는다고 하셨다. 시아버지도 가족 모두가 행복해지기 어렵다는 점, 그러나 마지막엔 자신의 셈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온정이 중요하다고 반복해 말씀하셨다. 가족 관계의 본질과 남은 교훈, 시끄러운 재산 분쟁이 한바탕 지나고 우리 가족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명문대, 대기업, 출세의 틀 밖에서 아이들은 각자의 길을 차근히 걸어갔고 조부모님께 더 자주 안부를 묻고 식구끼리 대화하는 시간도 많아졌다.
나는 이번 일을 통해 가족이란 결국 돈이나 성취보다 진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더 뼈저리게 깨달았다. 상속의 크기, 공부의 성적, 사회적 평판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지만 남겨지는 진정한 유산은 결국 따뜻한 말 한마디, 누군가의 힘들 때 손을 내밀어주는 용기, 가족을 생각하며 지켜보는 마음이라는 것. 이 사건은 우리 가족에게 큰 아픔과 상처, 그리고 성장의 기회를 동시에 남겼다. 어쩌면 상속 분쟁이라는 마지막 시험은 다음 세대가 진짜로 무엇을 귀하게 여기는지, 어떤 가치를 지킬지를 되새기는 시간이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내가 받은 최고의 유산은 진심과 책임, 그리고 서로를 돌보는 가족이었다고 기억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가족 구성원 각자도 자신만의 상처를 껴안은 채 조금 더 너그러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시부모님 결정의 반전과 놀라움. 시댁의 상속 발표 자리에서 모든 가족이 모인 긴장감 속에 시부모님께서 내린 최종 결정은 오랫동안 이어진 집안의 질서와 기대를 뒤엎는 말 그대로 충격적이고 놀라운 반전이었다. 평생을 살아오며 지켜온 가치와 관습, 그에 따랐던 둘째 며느리인 나, 그리고 맏며느리인 순이 언니 모두에게 이날의 선택은 가족의 본질과 앞으로의 삶을 통째로 되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결정 그 자체의 반전. 이미 집안 내외에는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많은 소문이 돌았다. 시누이 가족이 사회적으로 남부럽지 않은 성공을 거뒀으니 이번 상속의 중심은 당연히 그쪽일 것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가족들뿐만 아니라 친척들, 이웃까지도 오랜 시간 쌓아온 성적 학력 중심의 집안 전통에 익숙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엄숙한 목소리로 우리 집은 그동안의 관습에서 한 번은 벗어나야 한다. 고 조용히 운을 뗐다. 그리고 모든 이의 예상과는 달리 제일 큰 목, 상징적인 가족 재산과 실질적 상속권, 이 네 자녀들에게 향한다고 발표했다. 잠시 거실의 시간이 멎은 듯 정적이 흐르고 모두의 표정에서는 혼란과 놀람, 심지어는 불쾌함이나 안도 등 각자 다른 감정이 교차하는 것이 느껴졌다. 시부모님의 결정적 이유와 내면, 결정은 단순히 잘했다, 출세했다와 같은 기존의 방식이 아닌 가족과 공동체, 그리고 서로에 대한 온기와 진심이 실제 삶에 어떻게 스며들었는지를 가장 중시한 결과였다. 시아버지는 당당하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나이 들어갈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나 직업도 학교도 언젠가는 바래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내 곁에 남는 건 결국 가족의 온기와 어려울 때 손 내밀 수 있는 품성과 책임감이다. 우리 손주들 중에 굳이 성적이나 학력이 앞서지 않았더라도 진심으로 나와 네 엄마를 자주 찾아주고 사소한 일상을 나누고 마을을 위해 몸을 움직인 아이에게 앞으로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씨앗을 물려주고 싶었다. 이어 시어머니도 형님네 아이들도 참 자랑스럽지만 지극히 개인적이고 각자 바빠 언제부턴가 가족 행사에도 자주 못 나온다. 반면 네 아이들은 평범하지만 속이 깊고 늘 어른 챙기는 마음이 있다. 우리 집안이 오랜 세월 강조해온 진짜 가치는 삶의 태도와 사람다운 속정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번 선택이 가장 집안답다고 생각한다. 라고 조용히 힘을 보태셨다. 가족의 마음, 자녀의 성장에 미친 영향. 이 결정 이후 우리 가족 내에서는 감사함과 동시에 커다란 책임감이 밀려왔다. 아이들은 왜 우리가? 라는 혼란을 잠시 겪었으나 곧 자신들이 해온 평범한 행동들이 긴 세월 부모님의 눈에 그리고 조부모님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큰아이는 그냥 자주 안부를 물었고 조부모님 생신이면 작은 선물을 준비했던 것뿐인데 라고 머쓱하게 말했지만 남편과 나 모두 매번 그런 순간들이 쌓여 큰 신뢰로 이어졌음을 느꼈다. 딸아이는 시어머니와 정성껏 빵을 만들었던 기억이나 마을 행사에 삼촌을 도와주러 갔던 날이 최고의 상이 돼 돌아온 것 같다며 감격해했다. 이 결정은 아이들에게 새로운 자부심뿐 아니라
내가 해온 사소하고 평범한 행동이 결국 내 인생을 결정할 수 있다는 귀한 교훈을 남기게 되었다. 주변의 반응과 문화의 변화. 명백히 놀랐던 쪽은 순이 언니 가족이었다. 맏며느리는 이런 비합리적인 결정이 어디 있느냐, 이제까지의 기준과 명예는 어디로 갔나, 라며 격앙되었고, 남편인 형님도 아버지 뜻은 존중하지만 결과적으로 가족이 더 멀어지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내비쳤다. 심지어 친척들은 그래도 집안의 연장은 늘 첫째 손주에게로 가야 한다는 전통을 들먹였다. 동네 이웃들도 그래도 공부 잘하는 집에 분배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었냐며 뒷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점차 시간이 지나자 주위에서도 진짜 유상이란 결국 사람 사이에 남은 따뜻함과 책임감이라는 조부모님의 결정에 고개를 끄덕이게 됐다. 특히 마을 어르신들은 요즘 같은 세상에 손주가 진심을 다해 가족을 보살핀다는 게 더 귀한 일이다며 박수를 보냈고, 조그만 선행과 작은 봉사를 더 자랑으로 삼게 되는 새로운 문화가 싹트기 시작했다. 가족 내부의 질서와 새로운 연결 라인. 처음에는 상처와 오해 그리고 실망감의 골이 깊어졌지만 그 결정이 있은 여러 해가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다. 내 가족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 만큼 개인적인 영광이 아니라 가족과 지역사회에 돌려주자고 약속했다. 아이들은 조부모님과 함께 마을 경로당을 돌보거나 시골 아이들을 상대로 무료 과외와 예술 체험 수업을 열기 시작했다. 남편도 부모님과 더 자주 연락하며 과거 다툼이 있었던 형님 내외와도 점차 화해의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한편 그 결정에 상처받았던 시누이 가족은 처음엔 냉랭했으나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각자 자립하면서부터 오히려 형식적 성공만 쫓는 삶의 공허함을 토로하곤 했다. 순이 언니도 몇 년이 지나고 나서야 내가 아이들에게 너무 성취와 경쟁만 강조한 건 아닌지, 따뜻한 가족애를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됐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기대와 책임의 무게, 그리고 진짜 유산의 의미,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마주하면서 나는 진정한 가족이란 결코 피나 재산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가장 큰 유산은 서로를 아끼고 건강한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는 태도, 내가 약할 때 기꺼이 손을 내미는 용기, 말없이 곁을 지키는 사랑이었다. 시부모님의 돌발적 결정은 어쩌면 오랜 세월 동안 이어진 집안의 관습을 다시 새롭게 정의 내리는 계기였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값진 수업이었다. 앞으로 우리는 이 유산을 소유의 기쁨이 아니라 나눔의 원칙으로 이어갈 것이다. 그리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성장하는 모습, 마음을 의지할 수 있는 참된 가족 공동체로 사랑을 쌓아갈 것이다. 이 선택의 충격과 놀라움, 그리고 그 여운은 나뿐 아니라 세월이 더 지나도 오래도록 기억돼 우리의 가족 역사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시누이의 불복과 소송 제기. 상속 분배 발표 직후 침묵에 휩싸인 시댁의 거실엔 오래된 불안의 거센 파동이 퍼지고 있었다. 상상조차 못했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그날, 맏며느리 순이 언니와 남편인 형님은 결정을 전혀 납득하지 못한 채 표정이 굳어 있었다. 얼굴에는 억울함, 분노, 혼란이 동시에 스쳤고 분위기는 사뭇 심상치 않았다. 불공정하다고 여긴 시누이의 심정, 너무도 단호하고 갑작스러운 시부모님의 결정에 언니는 쉽게 마음을 추스를 수 없었다. 평생 집안의 기대에 맞춰 살아왔고 아이들 역시 최고의 대학, 최고의 경력에 매달렸는데 정작 진정한 가족의 공로자라며 상속이 동서내로 쏠린다니, 이건 정의가 아니라 감정적 편파 아니냐는 불만이 무겁게 맴돌았다. 조카들 역시 우리 같은 노력은 무시당한 거야? 부모님 매번 잘하라고 채찍질 하셨는데 손주로서의 책무를 다 못했다는 식이냐? 낙담의 기운을 숨기지 않았다. 순이 언니는 밤새 남편과 속을 터놓았다.
난농 법적 대응을 결심하다. 고용 니지, 가족 회유. 언니 부부는 곧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데스크 위에는 상속분배서, 가족관계 증명서, 각종 상장 합격증, 시부모님과 주고받은 옛 문자와 가족 사진까지 수복했다. 그동안 집안에 기여한 자료라면 뭐든 제출하라는 변호사 지시에 따라 언니는 자녀들의 입시 내역, 각종 상훈 집안 행사 사진, 할아버지 건강 문진서까지 세세하게 정리했다. 아버님, 어머님 두 분이 도장 찍으셨다 해도 감정적 편중이 심하니 무효소송 한번 걸어봅시다. 난농 규리지는 부양 의무와 가족 내 평등, 조항 등 민법을 근거로 절차상 부당성, 정서적 상실, 불균형 분배의 논리를 구체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다. 난농 한 소송 통보와 가족 내 파장, 정식 소송장이 접수되자 집안에 작은 지진이 일어난 듯 했다. 오랜 세월 쌓아온 신뢰와 체면이 단숨에 갈라졌다. 난농 휴리지는 주변 친척과 이웃에게 형평성 없는 상속, 우리 아이들은 철저히 희생양이었다. 고 모멸감과 억울함을 호소했다. 난농 휴리 가족은 그 소식을 듣고 큰 충격에 빠졌다. 남편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고 아이들은 이제 우리 가족끼리도 더는 편하게 만날 수 없겠다며 불안해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역시 당혹스러웠다. 난농 고도는 살아오며 소송에 휘말릴 줄은 몰랐다. 우리가 남긴 게 결국 아픔과 반목군일지. 시어머니는 밤새 눈시울을 붉히셨고 시아버지는 마을 회관에도 나가지 않으셨다. 난농 제비, 공방의 연속. 법정 공방을 앞둔 몇 달, 언니네 가족은 변호인단과 함께 왜 우리 몫이 많아야 하는가를 강조하는데 모든 힘을 쏟았다. 난농 휴리, 가문의 명예는 성취자에 의해 계승된다는 논리, 사회적 기여도, 학업, 경력 등 수치와 자료. 난농 동서, 가족의 봉사와 정성은 미담일 뿐 집안의 전통과 원칙은 실적 기반이다. 라는 주장에 집중했다. 반면 우리 가족은 조용히 사실 증거와 가족 내 일기, 아이들이 조부모와 나눈 편지, 매달 보내던 작은 선물, 마을 잔치에서 나눴던 미소, 병문안 기록서 등 진정성의 작은 흔적을 차분히 준비했다. 난농 쇼비시 어르신 두 분 역시 상속 분배 이유, 의사결정 배경, 가치관의 변화, 각 손주들과의 추억이 담긴 편지까지 공증받았다. 소송 과정은 감정의 벽을 더욱 두껍게 쌓았다. 원래 친했던 조카들은 다 너희 때문이야. 나는 분노에 휩싸였고 조용하던 가족 단톡방은 처의 냉편한 친문만 오갔다. 영절 기념일에 만나는 자리마다 한쪽은 냉랭했고 아이들은 어른들 사이 작은 말다툼에 쉽게 상처받았다. 판결과 해후의 쓸쓸함, 법원은 결국 객관적 증거와 시부모님의 신중한 의사표시, 오랜 기간 쌓아온 교류, 봉사, 정서적 헌신을 인정해 상속 결정을 유지했다. 상속인은 반드시 실적만을 기준하지 않는다. 진정한 가족적 교류, 생전의 의사, 사회적 정의 등의 복합적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판결문 한 장이 수십 년 공동체의 역사를 뒤흔들며 양쪽 모두에 씁쓸한 그림자를 남겼다. 법정문이 닫혔지만 갈라진 가족의 관계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다. 시누이 부부와 조카들은 더욱 멀어졌고 집안 모임엔 얼굴만 비추거나 아예 불참했다. 친척들 사이에도 돈 앞엔 피도 없다는 뒷소문이 나돌았다. 시어머니는 한동안 우울증 약을 드셨고 마을 사람들도 그 잘난 집안 맏며느리가 결국 소송까지 나며 혀를 찼다. 남겨진 마음과 교훈, 몇 해가 흐른 지금도 그날의 소송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커다란 흉터로 남아있다. 내가 더 양보했어야 했나? 가족은 결국 무엇으로 뭉치는가? 제대로 된 유산이란 무엇이냐 하는 고민과 자책,
세대 갈등의 끈질긴 흔적이 사위어든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종종 내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신다. 재산은 흩어지면 다시 모으면 되지만 마음의 금은 한 번 틈이 생기면 평생 아물지 않는다. 그럼에도 우리가 아이들에게 보여줄 용기, 덕, 진심만큼은 끝까지 지켜주자꾸나. 나는 이제 아이들에게 이렇게 전한다. 진짜 상속은 가족이 함께 힘들 때 서로를 이해하고 어른의 뜻이 다르더라도 존중해주는 용기이자 마음이어야 한다. 그 상실과 아픔이 언젠가는 따뜻한 용서와 치유로 바뀌길 간절히 소망한다. 시누인의 가정의 균열, 교육 압박이 빚은 비극, 집안의 상속소송과 여러 해 동안 이어진 갈등이 지나간 뒤 우리 가족은 완전한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 각자의 상처를 감내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가장 두드러졌던 변화, 그리고 나로 하여금 가장 오랜 슬픔과 회한을 품게 만든 것은 바로 시누인의 가족이 붕괴되는 결말이었다. 성취만을 조졌던 청사진의 끝, 순이 언니네는 한때 우리 모두가 부러워하던 성공한 가정의 전형이었다. 남편은 명문대를 나와 도했다. 언니는 스스로를 교육맘이라 부르며 아이들에게 하루라도 허투루 보내지 말라고 잔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아침에는 영단어 쓰기, 오후엔 수학과에, 저녁엔 논술 첨삭과 영어 회화까지. 아이들의 스케줄표는 어른보다 더 빽빽했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 언니는 매번 자녀의 모의고사 성적, 각종 수상 내역, 방학 해외 연수 에피소드를 자신감 있게 늘어놓았다. 주변 친척들은 언니네는 별 걱정이 없겠다. 아이들이 애초에 똑똑해서 그렇지라는 말로 부러움과 기대를 함께 표했다. 그런 칭찬과 시선이 언니 부부에겐 일종의 자부심이었고 이 길이 옳다는 신념을 굳건히 해주었다. 점점 더 멀어지는 가족의 마음. 하지만 그들의 목표가 높아질수록 가족의 속은 점점 텅 빈 채로 허물어져 갔다. 아이들은 성적과 진학, 경쟁 속에 길들여지며 공부가 곧 인생의 유일한 기준이자 사랑받는 자격인 양 받아들였다. 형식적 칭찬과 압박에 익숙해지면서 자녀는 부모와의 대화에서 오늘 점수 몇 점이야? 다른 애는 어느 대회에 나갔니? 같은 질문에만 응답하고 자신의 감정과 걱정을 털어놓는 일은 거의 사라졌다. 특히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후 장남은 심각한 우울증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언니는 처음엔 요즘 애들 사춘기가 심한가 봐. 공부가 힘들어 그렇지 곧 나아질 거야 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아들은 생활기록부와 대학 추천서에 들어갈 스펙만을 위해 억지로 봉사활동, 동아리, 각종 홍보대회를 다니면서도 마음의 허기를 채울 길이 없다고 중얼거렸다. 점점 말수가 줄고 집에 돌아오면 방에 틀어박혀 인터넷 게임이나 휴대폰을 붙잡았다. 식사 시간에도 눈을 맞추지 않았다. 큰 갈등과 냉담의 시작. 결국 대학 입시를 앞두고 둘째 아이는 부모와 크게 다퉜다. 엄마,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남이 뭐라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 라는 말에 언니는 크게 상처를 받았고 참지 못한 남편 역시 이 집안에서 나고자는 용납 못한다며 소리를 질렀다. 그날 이후 두 자녀 모두 집안의 분위기를 감당하지 못해 점점 더 멀어졌다. 형제끼리의 말도 사라졌고 부모에게는 필요할 때만 연락하거나 메시지를 남기는 방식으로만 소통이 이어졌다. 집이 아닌 학교나 도서관, 아르바이트 장소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집에는 잠만 자러 들어오는 나날이 반복됐다. 특히 대학에 입학하면서 큰아들은 연락을 거의 끊었다. 등록금이나 생활비 등의 문제도 본인의 아르바이트로 해결한다며 자처식이 냉담하게 거리를 유지했고 부모의 전화에 바빠서 못 받겠다.
이제는 내 인생을 살고 싶다라는 식의 답변만 남겼다. 아이는 SNS마저 차단했고 집에 돌아오는 일도 점점 줄었다. 부모의 후회와 고립감. 언니와 형님은 처음엔 자녀를 탓했다. 요즘 애들이 다 그래. 철이 덜 들어서 그래. 결국은 부모가 얼마나 있었는지 알게 되겠지. 라고 서로 위로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조카들이 결혼이나 졸업 등 가족 행사에도 잘 찾아오지 않고 명절에도 집안 문이 굳게 닫힌 채 어색한 대형 냉장고만 남았다. 한때 노랗게 빛나던 사진첩도 지금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거실 구석에 방치되어 있었다. 언니는 매일 가족 단톡방에 안부 메시지를 띄웠다. 오늘은 건강하게 지냈니? 잘 자라. 내일 또 힘내자. 그러나 대답 없는 말풍선만이 허공에 무심하게 흩어졌다. 명문대, 명문직장, 최고의 영어 성적장도 지금의 정적과 마음의 균열을 메워주지 못했다. 남편 역시 회사 일에만 몰두하게 됐고 퇴근해도 무거운 한숨만 남았다. 부부는 밤마다 말없이 거실에 앉아 각자의 핸드폰만 들여다보다가 잠에 들곤 했다. 웃음소리가 사라진 집, 서로에 대한 미안함과 원망이 누적되어 더 이상 대화할 힘도 남지 않았다. 교육열이 남긴 상처와 회한. 차츰 언니는 현실을 인정하게 되었다. 어느 날 늦은 밤 언니가 내게 전화를 걸어왔다. 내가 잘못 산 걸까? 부족해서 그런 걸까? 왜 우리 애들은 점점 더 멀어지기만 하는 걸까? 사랑해서 한 일인데 돌이켜보면 결국 내 욕심이었던 것 같아. 라며 흐느끼는 목소리에 나는 밤새 울음을 참아야 했다. 여전히 언니는 자책과 후회, 그리고 작은 희망 사이에서 흔들린다. 자녀들이 보내오는 한두 마디의 안부 문자에 온종일 희망을 걸고 살다가 며칠씩 답이 없으면 다시 침울함에 잠긴다. 남편은 이제 집안 모임에도 잘 나서지 않고 자연스레 부부 사이의 대화도 줄었다. 형제 간의 관계까지 끊어지다. 아이들은 분명히 각자 사회에서 제자리, 제 생활을 열심히 찾아가고 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마음 깊은 상처는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 사소한 것조차 부모나 형제와 나누지 않고 예전과 달리 외부 사람들과의 교류에만 집중한다. 심지어 형제 사이에도 비교와 압박이 남겨졌는지 한 아이가 내 덕분에 난 더 무거운 짐을 져야 했다는 중심 가치관이 남긴 상흔,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보여주는 것이다. 밖에서 볼 때 성공처럼 보였던 집이 결국 가까운 가족 사이 누구도 진심으로 기댈 곳 없는 외로운 섬이 되어버렸다. 나는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며 내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가르쳐야 할 것은 이름 없는 성적표도 대단한 학벌도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소통하는 힘, 크고 작은 기쁨과 슬픔도 기꺼이 나누는 가족의 품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지금도 나는 언니의 가정을 생각하면 함께 눈물 짓고 위로하며 언젠가는 시간이 이 상처도 조금씩 감싸주길 조용히 기도한다. 성공이란 결국 함께 어울려 웃고 때로 다투더라도 다시 마음을 열 수 있는 곳, 곁에 서줄 가족이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마음을 나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꼭 전하고 싶다. 과적의 진정한 가치, 삶의 수많은 부침과 갈등, 또 각자의 성장 곡선을 지나온 우리 가족에게 남은 것이 무엇일까 곱씹어보면 마침내 결론은 가족애라는 단순하지만 쉽게 씻기지 않는 감정에 이르게 된다. 가족애란 명확히 손에 잡히지 않고 종종 당연하게 여겨져 그 소중함을 모르고 살아가기 쉽지만 시간이 쌓여 세월이 흐를수록 그 진짜 의미가 더욱 밝게 빛난다. 가족, 조건 없이 이어지는 연결고리,
나는 내 아이들에게 고백하듯 자주 말하곤 한다. 엄마가 네 옆에 있는 것은 네가 무언가를 잘해서도 뭔가를 증명해서도 아니야. 그저 우리는 가족이니까 당신이 어떤 모습을 해도 나의 사랑은 줄어들지 않아. 이런 말들은 사소해 보이지만 아이들이 언젠가 상처받고 흔들릴 때마다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가족이란 자격과 조건 없이 안기고 위로받을 수 있는 아주 드문 인간관계다. 누군가는 가족이 때론 부담이자 상처라고 말하지만 나는 가족이기에 끝없이 돌아보고 용서하고 때론 결코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을 내보일 용기를 얻는다고 믿게 되었다. 일상 속 소소한 사랑이 쌓이는 시간, 나에게 진짜 가족의 의미는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늘 반복되는 소소한 순간들에서 피어난다. 아침이면 아이와 함께 밥을 차려 먹고 남편이 출근 전 잠시 내 손을 잡아주거나 주말이면 가족 모두가 시장에 가서 제철 과일을 고르는 평범한 하루의 공기가 그렇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추운 겨울, 큰아이가 밖에서 돌아와 손이 시려워 주방 난로에 손을 녹일 때였다. 나는 그저 수고했다, 오늘도 잘 다녀왔구나 라고 말했을 뿐인데 아이는 엄마, 나는 우리 집이 세상에서 제일 따뜻해 라는 말을 남겼다. 성적표 한 장이 시험에서 잊은 순간보다 이따금 이런 평범한 대화가 우리 가족만의 행복을 더 단단히 쌓아갔다. 때때로 아이들이 서로 다투기도 하고 작은 고민으로 울기도 한다. 하지만 치유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가장 빠르고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서로 서툰 미안함을 전하거나 파김치처럼 지쳐 소파에서 쓰러진 아이에게 남편이 조용히 담요를 덮어주는 순간 자잘한 상처들도 몽글몽글 녹아 포근해지는 기분이 든다. 성공 대신 남는 것. 사회는 늘 더 높은 성취, 이름, 재산을 강조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가족과 함께 나누었던 웃음이나 따스한 손길이 인생의 진짜 자산임을 실감하게 한다. 우리 가족도 한때 남들처럼 잘 살아야 한다. 속세의 기준에 뒤처지면 안 된다. 는 걱정에 휘둘렸고 아이들을 더 좋은 학교, 더 나은 커리큘럼, 더 많은 기회로 이끌어주려 애썼다. 하지만 오히려 그런 압박이 아이들과 우리 모두를 점점 더 지치게 했음을 고백한다. 결국 우리가 얻은 가장 큰 가치는 네가 무엇이 되어도 괜찮다. 나는 언제나 네 편이다. 나는 무형의 신뢰와 애정임을 늦게서야 깨달았다. 한 번은 딸아이가 학교 프로젝트에서 기대보다 낮은 점수를 받고 식탁에 앉아 울먹였다. 그때 우리 가족은 점수 대신 그가 얼마나 고민하며 준비했는지 노력했던 과정을 보듬어줬다. 부모, 형제 모두가 자신을 믿어준 덕분에 딸아이는 다음번은 스스로 크고 작은 도전에 더 용기 내어 임하게 되었다. 위기의 순간, 가족애가 만들어내는 기적. 상속 갈등, 세대 간 가치관 충돌, 진로에 대한 의견 대립 등 크고 작은 위기들이 우리를 시험했다. 어떤 때는 서로 얼굴조차 보기 싫을 만큼 감정의 골이 깊어졌고 울분과 서운함이 차곡차곡 쌓였다. 하지만 대체로 먼저 손을 내미는 것도 아픔을 보듬어주는 것도 가족이었다. 시어머니가 어느 날 재산이란 언젠가 흩어진다. 그러나 마음은 모이면 평생 든든하다. 우리 가족만큼은 서로를 놓지 말자. 라고 하셨다. 이 말이 긴 싸움의 끝에서 우리를 다시 한데 모으는 힘이 되었다. 가족회의 끝자락, 서로 눈물을 머금고 손을 맞잡으며 이만하면 충분하다. 우리가 서로 믿고 사랑하면 그 자체로 족하다. 고 다짐할 때 나는 돈과 명예가 결코 줄 수 없는
평안을 느꼈다. 카드를 만들어 드렸고 남편 역시 어린 시절의 추억을 되살리며 부모 곁을 오래도록 지켰다. 이런 순간마다 묵묵히 곁을 지키는 가족의 작은 행동이 무엇에도 비할 수 없는 커다란 힘으로 돌아온다. 나는 아이들에게 이런 가족의 경험을 물려주고 싶다. 잘난 척도 남 비교도 그만하자. 네 마음을 언제든 털어놓고 슬플 때 함께 울어줄 누군가가 곁에 있다면 이미 넉넉하고 훌륭한 인생이다. 아이들이 크면 각자 다른 길을 갈지도 모른다. 하지만 서로의 생일, 기념일, 가족의 작은 아픔까지도 잊지 않는다면 이보다 더 귀한 유산은 없으리라 확신한다. 공동체의 근본, 가족이란 울타리. 삶이 불확실하고 사회가 가날수록 인간은 점점 더 개인화, 고립화된다. 그런 시대에 오히려 가족이란 둥지의 의미가 더 커진다. 아무리 바쁜 하루여도 하루에 단 한 번 사랑한다, 응원한다는 말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 한구석이 녹는다. 가족은 자신의 약함과 실패를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다. 이곳에서 용서와 이해, 작은 격려와 따뜻한 눈길이 모일 때 우리는 다시 세상과 맞설 힘을 새로 얻는다. 마지막 교훈, 진짜 삶의 유산. 결국 긴 여정 끝에서 남는 것은 사람에 대한 믿음, 가족이 주는 위로와 사랑, 그리고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다. 성공이, 돈이, 사회적 위치가 다 지나고 나서도 가장 그리운 것은 고생했다, 무사히 잘 지냈다, 사랑한다는 가족의 속삭임임을 나는 알게 되었다. 내가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은 거창한 재산도 이름값도 아니다. 자신이 약할 때 걱정 없이 기대어 올 수 있는 품, 실패해도 끊임없이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따스한 신뢰, 각자 다른 길 위에서도 진심으로 화해와 응원, 나눔을 이어가는 힘, 이것이 바로 가족의 그리고 인생의 진정한 가치임을 믿는다. 앞으로도 우리는 평범한 일상에서 혹은 삶의 위기와 변화 앞에서 가족만이 줄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사랑과 소속감을 잊지 않으려 한다. 진짜 가족이야말로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이며 인생이 우리에게 남기는 최고이자 마지막 유산임을 나는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깨닫는다. 모호, 은하난 근 전할은 마지막 교훈. 진심에서 시작하는 인생의 유산. 오랜 시간 가족의 역사를 돌아보며 나는 부모로서 혹은 한 가정의 며느리, 딸, 엄마의 위치에서 수없이 많은 혼돈과 오직 자식의 성적, 재산, 사회적 명함이 아니다. 부모와 자녀가 실질적으로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언제까지나 곁에 서주는 사랑과 인격, 진심의 축적이라는 것이다. 자녀 교육, 경쟁 아닌 인간됨이 첫걸음.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며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은 남들처럼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뒤처지지 않을 수 있을까이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보이지 않는 사회의 기준, 학교 내의 등수와 성적표, 입시 경쟁의 파도에 휩쓸려 어느 순간 아이의 가치를 외적 척도로만 판단하려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돌아보니 진짜 귀중한 것은 그 아이가 얼마나 기특한 점수를 얻었는지, 어느 학교에 합격했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상황에 맞서며 어떤 마음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가였다. 내가 가정을 이루고 두 아이를 키우는 동안 가장 중시한 것은 예의, 배려, 자기다움이었다.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라는 말이 집에서 자연스럽게 오가기를, 힘든 일이 있을 때 감정을 숨기지 않고 부모에게 털어놓을 수 있기를 바랐다.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만큼은 실패마저도 너그럽게 안아주고 자신이 소중한 사람임을 늘 느끼게 해주려고 애썼다. 부모의 가치관이 자녀의 인생을 비춘다. 부모는 자녀의 첫 번째 세상, 첫 번째 거울이다. 내가 불안하고 세상 탓만 하면 아이 역시 내면의 불안과 결핍을 쌓기 쉽다. 반대로 부족해도 유쾌하게 인정하고 작은 성취와 변화에 박수 쳐주는 태도를 지키려 할 때 아이는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된다. 아이들에게 너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이고 네 속도대로 가도 괜찮다.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너의 가치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끝없이 말해주었으면 한다. 부모의 진짜 임무는 아이를 남보다 앞서게 하는 것이 아닌 아이가 자주 쓰러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믿어주는 것임을 늦게서야 깨달았다. 행복의 기준은 각자 다르다는 깨달음. 적지 않은 부모들은 자신이 못다 이룬 꿈이나 이상을 오늘 자녀에게 투영하곤 한다. 그러나 정작 아이들은 각기 다른 재능과 기질, 특별한 경험의 세계를 품고 있다. 자기다운 삶을 지지하지 못하면 아무리 명문대에 들어가도 결국 내면은 외로운 어른이 되기 쉽다. 실패도 방황도 피해주고 싶는 마음 이해한다. 하지만 힘든 순간마다 엄마가 아빠가 믿는다. 언제든 돌아와도 좋다. 네 인생은 네가 그리는 것이라고 말해주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진정한 사랑은 간섭이 아니라 기다림에서 싹트고 지혜로운 부모란 자녀의 다른 선택, 느린 성장도 기꺼이 응원하는 사람임을 삶의 끝에서야 실감했다. 일상의 대화가 만든 튼튼한 울타리. 나는 평범한 저녁상, 주말 산책, 작은 가정회의처럼 일상의 대화 속에서 아이들과 가장 깊이 연결될 수 있었음을 반복해서 체험했다. 시험에 떨어졌을 때만이 아니라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으며 오늘은 좋았니? 혹시 속상한 일 없었어? 라고 묻던 순간들. 내 마음이 약해졌을 때 엄마도 힘들 수 있다고 고백한 시간들. 이런 작은 공유가 아이들에게 진짜 안전지대를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모든 부모가 꼭 기억했으면 한다. 비교와 질투, 그늘을 내려놓는 용기. 우리 모두는 쉽게 남의 아이와 비교하고 조바심을 느낀다. 누구네 집은 벌써 대학에 붙었다더라. 친구 딸은 영어 시험에서 만점을 받았다더라. 는 소문이 나도 모르게 내 기준을 흔든다. 그러나 그 모든 비교 속에서 아이의 마음이 점점 멀어진다는 사실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된다. 진정한 자부심은 남과의 경쟁이 아니라 어제와 이틀 전에 자기 자신과의 대화에서 태어난다. 부모라면 아이가 멈춰 설 때마다 등을 밀기보다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따뜻함, 시간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는 너는 사랑받고 있다 는 신호를 잊지 말자. 후회 없이 사랑하기 위해 돌아보면 나 역시 수많은 실수를 저질러 왔다. 지나친 기대, 무심한 말 한마디, 아이보다 체면과 세상 눈을 먼저 생각했던 순간도 있었다. 하지만 그런 아픈 시간도 결국 아이와 나 모두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밤에 아이가 잠들기 전 엄마는 아직도 배우는 중이란다. 우리 서로 실수해도 다시 사랑하면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비로소 가슴이 따뜻해진다. 최고의 유산, 마음에 새기기. 부모라면 누구나 물질적인 지원, 세상에서 인정받는 성공을 물려주고 싶다. 그러나 삶의 끝에 남는, 유일하게 사라지지 않는 유산은 결국 무조건적인 사랑, 실패와 아픔, 후회까지도 품어주는 깊은 신뢰, 비교와 편가르기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응원임을 나는 확신한다. 이제는 아이들이 아플 때 숨지 않고 말할 수 있기를. 선택의 두려움보다 설렘이 앞서길. 무엇보다 인생의 목표는 선한 마음, 책임감, 소통이기를 기도한다.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널 믿는다. 어떤 순간에도 내 곁에 있겠다라고 말한다. 자녀와 손주 세대에게 남길 최고의 선물은 완벽함이나 승리가 아니라 같이 울고 같이 웃으며 그래도 우리 가족이 참 좋다고 말할 수 있는 신뢰와 온기라는 것을. 그래서 나는 감히 말한다. 성적도 학벌도 재산도 언젠간 사라진다. 하지만 아침에 사랑한다. 오늘도 널 응원한다. 한마디로 아이의 하루에게 햇살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부모됨이 줄 수 있는 진짜 마지막 교훈임을 모두에게 전하고 싶다. 우리 모두 후회 없는 사랑, 늦지 않은 용기, 꾸밈 없는 소통으로 다음 세대가 더 건강한 가정에서 더 넉넉한 마음으로 성장할 수 있길 진심으로 소망한다.